여기 비슷한 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 어떤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작화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화라는 표현이 곧 미려한 그림체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표현도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 장의 그림이 결합되어 착시 효과를 이용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영상 매체입니다. 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드는 그림 원화와 원화 사이를 보충하여 동작을 연결하는 그림 동화의 결합으로 애니메이션은 완성되며, 이렇게 원화와 동화가 합쳐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작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에서도 작화라는 단어를 원화와 동화를 하나로 묶어 표현할 때 쓰는 용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작화는 움직임의 표현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림이 미려할수록 복잡할수록 움직임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지기에 장면의 조형적인 측면만을 보고 작화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혹시 풀 애니메이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애니메이션 제작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것으로서 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느냐,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느냐에 따라 작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사 영상은 애초에 몇십 장의 사진이 빠르게 찍히고 이어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이를 FPS, 초당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1초를 몇 장의 사진으로 구성할지는 카메라의 설정과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영화는 24프레임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화가 24프레임으로 표준화된 데에는 필름의 사운드 정보를 입히는 과정에서 음향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레임이 24프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름의 편집 과정에서 12프레임, 6프레임, 3프레임으로 깔끔하게 나눠진다는 것도 이유에 한몫했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감독과 애니메이터에 의해 1초를 구성하는 그림의 수가 달라지지만 표준은 24장의 그림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1초에 24장의 그림이 모두 들어간 애니메이션을 풀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1초에 24장의 그림을 넣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말하는데요. 모든 프레임을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 애니메이션은 인력과 시간의 문제로 그림의 장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12장의 그림을 그려 2번씩 배치하거나 8장의 그림을 그려 3번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24프레임을 채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프레임은 높을수록 부드럽고 낮을수록 거칠어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역시 리미티드보다는 풀이 더 부드러운 작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미티드보다 풀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액션이나 폭발과 같은 장면에서는 거칠고 튀는 리미티드 작화가 더 어울리기에 장르나 장면에 따라 적절한 기법이 존재하지 뭐가 더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미국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풀 애니메이션, 일본의 심야TV 애니메이션은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면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심야TV 애니메이션은 회당 3,000에서 4,000장의 그림으로 제작되는데요.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리미티드로 장수를 줄이고, 액션이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풀로 장수를 늘려 장면의 임팩트를 팍 주는 식으로 적절히 작화를 관리하는 것이죠. 오래전 여명기의 애니메이터들은 그림의 장수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1초에 10장의 그림을 연결해보기도 하고 1초에 30장의 그림을 연결해보기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죠. 결국 이들은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작이 부드러워지며 사실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중요시된 초기 애니메이션들은 대부분 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식이 깨부셔진 것은 유파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United Production of America, 이름부터 거창한 유파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디즈니에서 파업을 주도한 애니메이터들이 쫓겨나와 설립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였습니다. 미국의 1940년대는 전쟁과 뉴딜 정책으로 경제 공황을 어느 정도 극복해냈으나 그와 별개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큰 문제였는데요. 이는 디즈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즈니에서 애니메이터들은 예술가이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기계로 여겨졌고, 애니메이터 간의 임금 격차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여기에 월트 디즈니가 세계대전 당시 선전 영화를 제작해 정부에 충성하는 정치 행보를 보이자 결국 폭발한 애니메이터들은 노조를 결성해 파업을 주도했고, 이에 디즈니는 마피아와 결탁하며 노조를 탄압하면서 많은 직원이 퇴출당하거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립된 유파는 디즈니에서 억압받은 자유로운 창작을 펼치면서 독창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기법이 바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디즈니에서 쫓겨나온 소위 안티 디즈니의 유파 애니메이터들은 막대한 제작비와 노동력을 투자해 제작하는 디즈니의 리얼리즘 애니메이션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요. 이에 애니메이션의 장수를 24장에서 12장으로
서막내고 캐릭터를 기호학적이고 단순하게, 배경 또한 심플하게 표현하는 등 디즈니와 차별적인 제작을 시도했고, 이러한 방식이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면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유파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분명 어른들의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기존의 풀 애니메이션으로만 제작되던 업계에 장수를 반으로 줄이면서도 새로운 미학적 가치와 재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획기적인 기법이었고, 점차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도 리미티드 기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업계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역시 여러 작품에서 리미티드와 유파식 연출을 써먹었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이 리미티드 기법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일본에서는 프레임을 콤마라고 표현합니다. 1초에 24장의 그림을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을 1콤마 애니메이션, 1초에 12장의 그림을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을 2콤마 애니메이션, 1초에 8장의 그림을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을 3콤마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명기와 전쟁의 시기를 거쳐 본격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의 포문을 연 토에이 동화는 백사전을 비롯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매년 제작했습니다. 이때 토에이 동화는 직접 미국에 가 디즈니의 제작 기법을 배워오지만 재밌게도 2콤마 애니메이션을 도입하는데요. 2콤마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유파식의 캐릭터와 연출을 가져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2콤마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토에이 동화의 애니메이션은 곧 일본 애니메이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파의 등장으로 애니메이션 혁명이 일어났듯 TV의 보급과 철한 아톰의 등장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죠. 어릴 적부터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언젠가 자신의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자 했던 데즈카 오사무는 토에이 동화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배운 후 직접 무시 프로덕션이란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설립합니다. 무시 프로덕션은 1963년 1월 1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방영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이 바로 철한 아톰이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철한 아톰은 1966년까지 무려 193편, 30% 이상의 시청률을 꾸준히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와는 별개로 작품 자체는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졸작에 가까웠죠. 그 이유는 아톰이 무려 3콤마, 즉 1초에 8장만의 그림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전례가 없었던 최초의 TV 시리즈를 제작하고자 한 무시 프로덕션은 매주 한 편씩 방영할 시 발생되는 엄청난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작가 후려치기였습니다. 초당 매수를 8장으로 줄여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뱅크씬, 컷아웃 작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신 스토리와 캐릭터, 효과음으로 승부를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결국 여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도 데즈카의 3콤마 기법을 차용하면서 업계의 체질 자체가 3콤마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데즈카가 철한 아톰으로 선보인 3콤마 애니메이션은 현재까지도 TV 애니메이션의 제작 기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작비 절감을 위해 후려친 작화로 인해 일본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이 중시되는 애니메이션의 질적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 오히려 스토리와 캐릭터, 연출이 중점이 되면서 미국의 애니메이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의 일본 애니메이션의 문제는 데즈카 오사무 때문이다 라는 말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는 데즈카 오사무가 제작한 최초의 TV 시리즈 철한 아톰이 TV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준이 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즈카는 아톰을 방영시키기 위해 방송국에 낮은 제작비로 애니메이션을 납품했는데요. 아톰의 성공으로 다른 TV 애니메이션이 우후죽순으로 제작되자 경쟁심을 느껴 더욱 낮은 제작비를 받았고 이로 인해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아톰에 맞춰 제작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애니메이터들에게 돌아왔죠.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철한 아톰의 제작비는 곧 TV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제작비 기준이 되었고 그 전례 때문에 이후의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항상 낮게 책정되는 폐해가 생겨났던 겁니다. 또한 당시까지 정직원 월급제였던 업계 임금 제도가 장당 페이를 받는 성과급의 비정규직으로 무너지고 만 것도 철한 아톰의 나비 효과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퀄리티에 어쨌든 철한 아톰의 성공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 하여금 만화 원작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제작해오던 토에이마저도 조금씩 인기 만화를 가져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만화는 극화가 유행이었기에 애니메이션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아 극화풍의 선이 많고 박력 있는 작화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토에이 출신의 다카하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에 의해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제작되면서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캐릭터 디자인과 레이아웃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리즈 전체의 작화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천재 애니메이터 카나다 요시노리가 등장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작화는 대격변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기발한 퍼스와 포즈를 선보이고 적은 장수에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해내면서 업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은하철도 999와 우주전함 야마토, 환마대전 등의 메카와 이펙트 작화에서 실력을 보여주면서 애니메이터로서 이래로 많은 팬과 추종자들을 모았죠. 카나다의 추종자들은 이후 카나다 팔로워라고 하는 카나다의 애니메이팅을 모방하는
담당하는 애니메이터가 되어 1980년대에는 소위 카나다계 애니메이터들이 활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작가는 카나다 요시노리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로 카나다가 업계에 남긴 영향력은 대단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흔하게 보는 원근감을 이용한 박력감, 질주에서 느껴지는 속도감, 번개 레이저, 요동치는 에너지파, 섬광, 폭발 표현 등은 전부 카나다가 창작한 것들이었습니다. 카나다의 작가를 보면 거칠고 뾰족하고 속도감과 역동성이 느껴지는데요. 뭔가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천원도파 그랜라간. 천원도파 그랜라간이 바로 대표적인 카나다식 작화 문법이 다 들어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든 제작진 역시 업계의 대표적인 카나다계 애니메이터들이죠. 이들이 가이낙스를 나와 설립한 트리거의 킬라킬, 달링프랑 그리드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며 다른 작가와 뭔가 차이를 느꼈다면 당신도 작덕이 될 기질을 가진 셈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스토리를 일부 무시하면서 역동적인 액션을 남발하는 소위 카나다식 작화가 업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에 대한 반동으로 매수를 높여 좀 더 현실적인 작화를 구사하려는 애니메이터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로 호황이었기에 돈을 많이 들인 작품이나 OVA가 유행이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었죠. 왕립우주군이나 아키라가 이 시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호황이 끝나고 다시 적응 매수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자 두 번째 작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리얼계 작화혁명입니다. 리얼계는 사람이나 물체의 동작을 현실처럼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작화 문법을 말하는데요. 1980년대가 매수를 늘리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 시기에는 적은 장수에서도 질감이나 중량감까지 전달하는 그야말로 현실에 가까운 움직임을 추구하는 작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리얼계 작화를 선도한 애니메이터는 우츠노미야 사토루와 이소 미치오 등이었는데요. 이들이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표현하는 작화를 추구함으로써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작화 퀄리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카나다계, 리얼계 등 다양한 작화 문법이 등장한 90년대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험적인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습니다. 오오히라 신야, 유아사 마사아키, 하시모토 신지, 타나베 오사무 등의 활약 속에 캐릭터 디자인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움직임을 중시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왔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아마추어와 프로 간의 경기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인터넷에 올린 그림을 통해 애니메이터로 채용되는 웹계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작화들이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1917년 시모가 오텐이 문지기 이모카와 무쿠조 이야기로 일본의 첫 애니메이션의 포문을 연 뒤 약 1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작화가 있었으며 작화가들은 언제나 제한된 예산 안에서 애니메이션의 존재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했죠.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거의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이죠. 물론 근래의 애니메이션이 작화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든 애니메이션은 과거의 애니메이션에서 영향을 받았고 현재의 모든 애니메이터는 과거의 애니메이터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기에 이 이야기는 전부 현재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작화 그 자체만으로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나 연출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눈이 작품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 누가 뭐래도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화이며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애니메이션은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장의 그림이 이어져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를 만들어내는 영상 매체입니다. 따라서 그 착시, 한 장의 그림이 아닌 여러 장의 그림을 통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애니메이터의 노력을 알아줘야 하며 그 노력은 시청자가 작품을 볼 때 단순히 캐릭터 디자인이 이뻐서 그림이 미려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이거나 역동적인 움직임에 주목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작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장면 중 어떤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팟빵을 눌러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다시 굴하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